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막말은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5.18 폄훼 발언으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발목질의 막말로 무리를 빚은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막말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는 지난 2017년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에 비유하는 글을 SNS에 올려 일제 옹호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과거 SNS에서 난교, 동물병원 폭파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한 장해찬 후보도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세 도중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말한 게 국민을 편가르고 주권자의 투표 권리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권자의 귀만 더럽히는 막말, 이제는 사라져야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예천군 김수진 평생교육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종섭 논란, 또 황상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천 사태, 이런 순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 되는 대로 다른 이슈도 상당히 여기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할 얘기가. 예. 자, 먼저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이거 잠시만 좀 짚어보죠. 예. 그동안 그 과정 아마 다들 들어보셨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보인 반응이 이번 이종섭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또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 공작이다.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다. 이거 인권 침해다. 또 좌파가 놓은 덫에 걸린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프레임 전환. 정부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논란을 이제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를 계속 물고 늘어져요. 지금 공수처가 왜 수사를 안 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요, 이게 9월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9월에 고발을 했고요. 보통 고발하고 나면 사정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증거 수집해서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 기억나시죠? 예.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 있을 때 안 들어온다고 도피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소환을 했죠? 한참 지난 뒤에 소환을 했어요. 네. 그건 6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심지어 왜 나를 소환하지 않아, 나를 불러라. 직접 찾아갔었어요, 검찰청까지. 그렇습니다. 근데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요, 그 사람이 고위직일수록 또 최종 책임자라고 느껴질수록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검토 이걸 다 해서 예. 그리고 질문할 거 준비한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 최상병 순직 관련해서 외압 있었냐 없었냐 수사를 공수처가 9월에 고발받고 서류 검토한 이후에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들어간 게 12월이에요. 예. 9월에 들어온 거 서류 검토해서 12월에 강제 수사 들어가서 1월에 압수수색하고 이랬거든요. 관련자들. 예. 그리고 이제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왜 한 번도 안 불렀나 그래요. 원래 이제 공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에 원래 부를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수처에서 계획이 네, 4월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사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마치 공수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는 뭐 일부러 이 사람을 조사도 안 하고 출국 금지를 계속 연장한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는데 말이 틀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공수처가 소환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수 대사로 보낸 건가요, 그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사에 검찰을 보세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수사의 모든 정점에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뭐 증거를 갖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불러가지고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 들이밀면서 이거 있는데 왜 거짓말 하느냐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압수수색하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춰졌고 이제 부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손 놓고 있다가 수사 안 하고 있다가 부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공수처가 수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연장했던 것도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를 타이밍을 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 압수수색을 12월 1월에 했다니까요. 그럼 지난달 지지난달 2달 전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론이 뭘 어떻게 했다고 언론이 무슨 덫에 걸렸다는 겁니까? 야당과 언론에. 아니 언론이 취재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거 언론이 이제 뭐 주로 MBC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MBC에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 나온 거는 조사했던 자료에서 나온 거고요. 그게 공수처 조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군 검찰에서 해병대 수사를 조사한 내용 그런 내용들에 대한 수사 기록들을 보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덫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을 문제 삼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또 녹색정의당 또 몇몇 시민단체에서 같이 윤 대통령과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또 범인도피죄로 고발했다는 사실도 전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죠, 현. 자,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MBC 본부에서도 또 노조를 MBC 본부에서 성명을 두 건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 황상무 설화하고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두 건인데 먼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자 MBC는 잘 들어라 하면서 MBC 기자에게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 맞았다. 이건 누가 봐도 협박이다. 협박으로 들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취재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좀 들리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또 농담이다 뭐 이렇게 했던데 이거는 정말 만약에 황상무 수석 개인의 언론관인가 아니면 이 정권 차원의 언론관인가에 따라서 개인이면 이거 반드시 해임해야 될 사안이고 정권 차원이라면 이건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그것도 혼자 있었던 장소가 아니잖아요. 기자들 많았대죠? 한 10여 명? 10여 명 있었다고 그래요. 10여 명 있는 데서 MBC를 꼭 찍었어요.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MBC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비유, 이게 농담이라고 나중에 얼버무리는 것 같던데, 이게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협박과 탄압입니다. 아니, 사례를 들어도 언론인이 그 당시에 군 권력이었죠. 당시에 1988년도 사건이거든요. 1988년 군사 독재 아닙니까? 군사 독재 시절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군부의 잘못된 부분들, 군의 정보사령부였죠 아마. 정보사령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칼럼을 썼던 언론인을 정보사의 군인들이
테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칼을 가져와가지고. 군인이 기자를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를 한 거죠. 회칼로. 예. 이거는 언론에 대한 또 탄압이죠. 뭐 더 이상 어떻게 그 범죄 행위기도 하고요. 범죄죠, 범죄. 예. 그렇죠. 언론이 정치 권력이나 군사 권력의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칼로 위해를 가했고요. 예.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예를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 지금 군사 독재도 아니라고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예. 사회에서 그 예를 들면서 잘 들어. 이 말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무슨 끔찍하지 의도예요?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아니,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 보도 이렇게 계속하면. 노골적으로 앞에 대놓고 회칼 그러니까요. 사건을 예를 들면서 조심하라? 이건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언론 자유가 얼마나 후퇴하고 얼마나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지를 황상무 수석의 말을 통해서 극명하게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언론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론인들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 쓰면 나도 그럼 테러를 당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거기 이제 당연하죠. 10명의 기자가 있었으면 네. 그 현장에서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고 항의해야죠. 문제를 삼아야 언론인들이. 되고 다른 그럼요.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보도 안 해요.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기자들이 그 밥상 없고 나와야 됩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냐고. 네.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보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이렇게 한 게 물론 언론사도 잘못이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을 탄압을 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 앉아 있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MBC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그게 실패하자 또 각종 뭐 징계 소송 뭐 제재 이런 걸 또 남발하면서 예. 위축시키고 이제는 또 회칼 테러 뭐 협박 이렇게 이런 것까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언론 환경이 이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MBC 본부에서 성명을 낸 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줄여서 이제 선방심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얼마 전에 그 미세먼지 1 날씨 보도한 거 있잖아요. 파란색 숫자 1로 해서 이거를 이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선방심의에서. 그래서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해서 의견 진술을 내렸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또 중징계라면서요. 의견 진술이. 네, 그렇죠. 의견 진술이란 게 뭐냐면요. 검토를 해서 사안을 선방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 진술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건 중징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중징계를 하지 않을 거면 의견 진술을 안 듣습니다. 거기서 그냥 결정하고 끝내요. 뭐 경고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끝나는 거는 의견 진술 계획을 안 잡아요. 근데 의견 진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중징계를 전제하고서 의견 진술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중징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의 이 선방위의 태도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지를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날씨를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가 이 미세먼지 1 이하라고 1하고 그다음에 뭐 청명한 그 날씨 보여주고 파란색은 원래 미세먼지의 좋은 표시를 할 때 파란색이잖아요. 예. 그거 1 보고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겠다. 내가 1번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또 모르겠어. 100번 양보해서. 아니 오늘이 총선이다. 그럼 또 모르겠는데. 네. 이건 또 한참 전이자 몇 주 전의 일. 총선을 그렇죠. 한참 남겨두고 그 50일 전에 이거 미세먼지 보도한 거 그거 생각해가지고 총선을 1번을 찍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선방심의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중앙선관위 있잖아요. 여기서는 문제 없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입장을 그랬어요. 냈습니다. 또 게다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방심의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선거 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 없음의 결정을 내렸잖아요. 선거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고. 예. 아니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선방심의 구성이요. 구성은 이제 총 9명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여야 구도가 지금 8대 1이래요. 여측 인사가 8, 야측 인사 1.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도 문제인 게요. 예. 민주당에 추천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이제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방송협회 이런데 추천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추천하는 단위들도 가능한 한 여야 구도를 맞춰줘 6대 3으로 맞춰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방송협회, 방송국 추천 이런 거를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방송 관련된 업종, 그러니까 회사에서 추천하는 걸 TV조선한 추천권을 줬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원래 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야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던 자리마저도 다 여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은. 예, 지금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예.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그렇고 유일임 청부 민원 사건도 그렇고 예. 의대 증언 문제 등등 하여간 이 보도에 대해서 껌껌이 좀 MBC를 좀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아주 집중된 법정 제재들 또 벌점 부여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든 좀 입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공천 사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민주당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정봉주 후보 결국은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막말 논란 때문인데요. 자, 이거는 글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취소 잘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 후보 그 자리에 누가 갈 거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거는 박용진 의원이 의원실에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에서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전략 공천이라면 당에서 알아서 그냥 후보를 정하겠다. 그렇죠. 예. 후보를 정하거나 하면 경선을 하거나 경선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포함을 누구를 시킬 거냐는 이제 전략 공관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공천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 지역구의 공천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유는 공천은 발표가 됐지만 본인이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심 과정이니까 재심이 받아낼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공천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일단 공천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후보가 사퇴를 한 거니까 공천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사고 지역구가 됐다. 그럼 사고 지역구가 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략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역구가 사고 지역구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인데 박용진 의원은 그래서 본인도 경쟁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 민주당의 공관위는 공식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누구를 후보로 넣을 거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전략 지역이 됐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후보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결론이 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정봉주 전 의원 목발 경품 발언이 있잖아요. 지뢰 피해 병사주 조롱했다는 이건 정말 100% 부적절한 발언이고 절대로 이래선 안 된다는 거 좀 지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도태우 후보 국민의힘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폄훼 비판하고 또 5.18 망언하고 또 일베 활동에 국정농단 조작 수사를 또 주장하고 전두환 찬양하고 등등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천 취소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한참 나오는 게 이제 장해찬 후보 아니겠습니까? 난교 논란에다가 K드라마와 또 시청자 또 비하 논란도 있고 서울시민 비하를 했어요. 서울시민 의식 수준이 일본인들 발톱의 때보다도 못하다. 이것도 있고 책값 아깝다는 청년들 한심하다 등등해서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해찬 후보를 공천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지금. 관심사죠. 사실은 이제 워낙 여러 가지 말들을 해놨고 그 말들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의 지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이걸 끌면 끌수록 마이너스다. 국민의 입장에서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후폭풍을 맞을 거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해찬 후보는 누가 봐도 찐윤 중에 찐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힘겨루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쉽게 정리를 못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게 비대위원장 아니었다고 입장에서는 공천 취소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뭐 누가 봐도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명인데 그랬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걸 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과연 할 수 있겠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끌고 가면 갈수록 총선 전체판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산, 지금 부산에 출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에 부산도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 민심도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서울도 비하하고 부산도 비하 있습니까? 부산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장해찬 건은 뭐 빠르면 오늘 뭐 주말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날 것도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예천군이 안동시와 함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예천군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예천군 김수진 평생교육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천구청 평생교육팀장 김수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이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교육발전 특구는 원래 국가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의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 대학과 지역 기업들이 함께해서 공교육 발전을 시켜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서 이제 안동시와 또 협의를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이제 안동시와 함께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예천 혼자 하시지 왜 안동과 같이 이번에 손을 잡고 하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지난해에 예천에 경북 도립대학교하고 국립안동대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글로컬 30에 선정되었는 건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큰 뉴스였죠, 아주. 예.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컬 30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과 지역을 뜻하는 로컬의 합성어로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대학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함께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대학이 한 5년간 1,000억이라는 국가 예산이 지원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이제 안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로부터 5년간 1,000억을 받고 도에서도 또 한 1,000억 정도 또 지원을 같이 받는다고. 10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그렇죠. 10년간 1,000억.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발전 특구도 지역 대학하고 연계 없이는 할 수 없어서 교육 분야 인재 양성의 구심점인 지역 대학의 흐름의 방향하고 같이 맞추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동시와 함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업 내용은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게 저희는 온돌체계 구축입니다. 온돌체계? 네, 온돌. 따뜻한 온돌 아시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과 후에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뜻하는 말로 부모님들에게 온돌 못지않게 따뜻한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함께 저희가 경북형 돌봄 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그거를 늘봄학교 운영 지원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른 또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K-인문교육을 활용해서 예천 안동형 공교육의 혁신 모델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예천과 안동에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같은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하여서 K-인성교육을 강화해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고 해서 중앙하고의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좀 더 설명해 주시죠. 하나만 더 설명해도 될까요? 지역 산업하고에서 같이 지역에 정조할 수 있게 지역 산업 쪽으로도 있는데요. 예천 같은 경우에는 KT 데이터 센터하고 연계되는 산업첨단 산업단지가 생길 거고요. 안동은 SK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발전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교육활동 인재도 양성해서 인재들이 지역에 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온돌체계, 그러니까 온종일 돌봄의 약자였군요. 자, 이 온돌체계 같은 경우에 이제 맞벌이 부부 등 돌봄 공백이 많이 생기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제 지정된 게 시범 지정이라고요? 시범. 그럼 얼마나 하는 겁니까? 시범 운영을? 저희가 3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 거기에 종합평가를 거쳐서 나중에 정식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교육발전특구 이번에 이제 시범 지정. 그래서 3년간 운영을 해보고 3년 후에 이제 정식 지정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교육특구 시범 지정 말고도 예천군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교육 명품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예천군에서는 지역이 살려면은 교육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천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명품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천교육지원청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래교육지구 사업. 네, 저희는 예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0년부터 작년 24년까지 1기를 추진하였고 원래 2기를 새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지역민하고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단샘 마을 학교라고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학교와 주민들의 재능기부 같은 그런 걸 해서 단샘 마을 봉사단위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내고단 탐방이라고 해서 지역 속에서 이제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아이들 진로를 찾기 위한 꿈키움 탐방이나 성장 캠프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가 아이들 이렇게 인성뿐만 아니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독서 골든벨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진학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고교 학점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다양한 공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교육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력 신장하려고 방과 후에 특화 교육 과정도 생각 중이고요. 지금 대입 관련해서는 컨설팅이 많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컨설팅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어학 능력을 조금 높이고자 영어 원서 독서 교실, 원어민 영어 교실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천군의 교육 명품 도시 사업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 저 김수진 팀장님 그 소리가 전화기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조금만 좀 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천군 지난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1등했던 기억이 나고. 전국에서도 뭐 순위권 안에 들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자,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도 또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이제 예천군은 교육 방면으로 활용한다고요. 예. 저희가 작년에 거의 10억에 달하는 돈을 모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천군에서는 여기 심의를 한 결과 원어민 영어 교실을 추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 교실. 여기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은 우수한 원어민 강사들을 지역에서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이 원어민 강사들을 저희 예천군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하는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원어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글로벌 마인드도 각인시키고 그러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학교 쪽으로도 수요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예천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 혹시 그 저 신도 도청 신도시에 생긴 얼마 전에 생긴 거기죠?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성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또 예천군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어르신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꽤나 많은데요. 저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예천군 평생학습관이 있고 경북 도립대학교에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어르신들이 취미, 건강, 재취업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작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커피나 디저트 메이킹,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창업까지 성공하신 분이 저희는 4분이나 되시거든요. 작년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도 좋게 나오고 있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경북 도민행복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에 40여 명의 중장년층을 모집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하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인문 사회 교육하는데 이 분야에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인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원에서의 이런 교육. 어떤 분야가 제일 인기가 많나요? 바로 이제 어르신들 하게 되면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도민행복대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양한 교육, 뭐 인문 교육도 배울 수 있고 현장 체험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의 강의가 1년 과정이거든요. 1년 과정을 듣고 나면 하시면서도 학우들끼리도 돈도 깨지고 해서 만족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찾아가는 마을 평생 교육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요즘 뭐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평생 학습 이런 말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 교육발전 특구였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예천군이 평생학습도시라고 국가에서 사업을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노력한 결과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 분야에 국비 8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다 하고 예천군은 교육발전 특구와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전체 연령에 대해서 교육 관련해서 꾸준히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못다 하신 말씀 더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예천군 잘 봐주세요. 명품 교육도시를 위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천군의 김수진 평생교육팀장님 아주 바쁜 한 해가 또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야죠.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천군 김수진 평생교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총선이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지역 총선 후보자 공천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이 정책과 공약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진짜 제도를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 바로 무투표 당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무투표 당선. 사실 무투표 당선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종종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나저나 우리 지역에서 이제 두 곳 경선,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경선 결과하고 대진표부터 이제 총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안동 예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일에 경선 결과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김영동 의원이 김희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제치고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공천장에 잉크가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과 발표 이후에 김희승 예비후보가 공관위에다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이 김영동 후보가 유사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신고한 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동 의원이 본인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선거사무실처럼 활용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두 개의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 사무실이 원래 항상 있는 그 사무실이 있고 또 선거 사무실이 또 따로 이제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거 사무실과 또 국회의원 사무실 두 곳을 같이 운영했다 이건가요, 혹시? 네. 그렇게. 국회의원 사무실과 선거 사무실 모두 선거 사무실 용도로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원래 한 곳만 써야 되는데 이제 두 곳을 운영했다 이거죠. 네. 그것 때문에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마쳤고요. 현재 이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후보 등록일이 21일,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어제 때마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공관위 회의를 열어서 이 대구 중남구와 그리고 이 충청의 정우택 의원 후보와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취소했죠. 도태우 후보. 네.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공천 의견은 했지만 선관위나 이 공관위의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천도 재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알려지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김영동 의원 얘기를 하는 거죠. 재공천, 그렇습니다. 공천 재논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때문에 뭐 지금 상황대로 가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김상우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영동, 자유통일당의 김동훈 예비후보까지 이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단은 이 국민의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좀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4년 전에는 안동 예천에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국가혁명대당금당 후보에다가 무소속 후보 2명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시 이 8년 만에 3명의 후보가 이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번에 안동 예천 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이렇게 3자 대결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 국민의힘 공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결과가 발표됐는데 울진 영주 영양 동화 지역구의 현역이었던 이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이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예, 안동 예천과 달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제 결과가 나온 직후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또 바로 냈습니다. 때문에 뭐 공천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더불어민주당도 후보가 없고 개혁신당도 없고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까지 국민의힘 이외에는 다른 정당에서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의성청송 이 지역이 국민의힘만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정당 소속의 후보는 국민의힘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좀 반발해서 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번에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지역구에는 탈당 후 출마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경선에서 배제됐던 다른 후보들은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우병윤 예비후보는 박형수 의원 지지를 선언했고 이 강성주, 김태환 예비후보는 김재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것만큼 이 탈당 후에 출마할 가능성은 또 크지 않아 보이고 이들 후보들 모두 예비후보들은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각 정당마다 이렇게 정당마다 후보가 없으면 유권자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모든 정당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공천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밝히고 있고요. 민주당이 지난 2월에 이 지역에 추가 공모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고 어제 발표한 추가 공모에도 이 선거구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있으면 중앙당에 공모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후보자를 못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개혁신당도 공천을 마무리했는데 경북 지역은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까지 후보자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 한 명 확정이 됐고 혹시 그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도 없을까요? 네, 다행히 이 본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한 명만 등록하면 무투표 당선도 가능한데요.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한 영덕 출신의 무소속 심태성 상상수산 대표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뭐 직접 좀 의사를 물어봤는데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다행히 무투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심태성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성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는 두 명은 확실해 보이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곳이 이제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이 늦었지만 공천을 했습니다. 지난 8일에 영주 영양 동화 선거구에 박규환 전 숭실대 초빙 교수를 단수 후보로 추가 공모 끝에 공천을 했고요. 이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 지역의 전직 위원장이죠. 황재선 변호사가 이 개혁신당 소속인데 개혁신당 지역구 공천 신청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지역구 도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일찍 좀 받았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이 박규환 교수 민주당 후보의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자, 그럼 이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의 임종득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번 호주 대사
이 사건과 또 해병대 네. 그 순직사 최상병 여기와 또 이제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임종덕 후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 대사로 이 파견을 간 최상병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일 때 임종덕 제2차장이 대통령실에 그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아주 또 집요하게 박규환 후보로서는 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일단 영주 영양 봉화도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상주 문경이잖아요. 네, 상주 문경은 공천이 양당 모두 일찌감치 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의 3선에 도전하는 이미자 후보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윤희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것도 이 지역구도 제가 이 정당들 주요 정당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두 정당의 후보가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4개 선거구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3곳은 그렇고 단 한 곳만 아직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다. 거기가 바로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그 선거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무투표 당선자 얘기였는데 그러면 자, 우리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적이 있었나?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재보궐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경우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종종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걸 특히 주요 정당들은 좀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요. 네, 때문에 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온 게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딱 한 번이요? 2016년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경남 통영 고성 선거구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혼자 출마해서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아니, 그 경남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경북보다는 민주당세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냈었나요? 16년에? 못 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그 비슷한 지역인데 통영의 옆쪽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가 참 센가요? 민주당이? 네, 이게 산업 밀집 지역이다 보니 노동자들이 민주당이나 비국민의힘 성향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좀 높은데 이렇게 통영은 섬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선거운동하기도 매우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당시의 유권자들은 모두가 2장을 받는 투표용지를 1장만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사람하고 정당 투표 이제 2장 받는데 이제 사람 투표는 안 했군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정당 투표만 했고. 제가 참 착각을 했네요. 아까 저 통영이 민주당세가 센 게 아니라 그 거제 쪽이 셌죠. 자, 그거 바로 잡고요. 네. 이게 그 의외로 경북에서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 경북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뭐 재보선에서는 광주 동구에서 민주당 당시 새정치국민의 후보만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북은 오히려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을 출마하더라도 특히 북부 지역이 민주당 후보가 없었던 적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무소속 출마자들도 해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특히 전직 단체장 출신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이 광주 전남 서울 경기 2년 전에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87년 이전에 국회의원을 2명 뽑는 선거구, 중선거구제를 시행했을 때는 무투표 당선자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 2명만 나와서 무투표죠. 그러면 2명 뽑는 데서 2명 나와서. 이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국의 모든 지역의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2개 정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2명만 출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 1명만 뽑는 이 도의원 선거.
그리고 서울 경기는 2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2년 뒤에 오는 지방선거부터라도 제도 개선이 이제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이 유권자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